막 소말리아나 파키스탄 등에서 비상 상태를 선포했고 막 메뚜기 떼 때문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막 메뚜기 대발생 때문에 사막 메뚜기가 원래 주기적으로 대발생을 하는데 한 20년마다 주기적으로 대발생하거든요. 지금 20년 만에 또 대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랑 터져가지고 같이 터져가지고 이제 하필이면 하필이면 터져가지고 막대한 경제 손실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은행은 이제 70년 만에 최악의 규모라고 평가하고 막 올해 3월에만 막 4천억 마리 규모라고 막 하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 보면서 생명체조차도 이게 메뚜기가 혼자 있으면 우리가 오면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숫자 넘어가면 이렇게 때로 움직이잖아요. 네. 양지 전환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은 이게 아예 그냥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메뚜기가 뭐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고차원적인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마리 이상 모였어. 그러면 우리 100마리 모였다. 자 이제 같이 움직여.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개미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쵸. 왜 하필 메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까? 이게 참 궁금해져요. 곤충들의 독자 생존 같은 걸 주제를 얘기하셨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독자 생존하니까 마침 코로나와 함께 터지면서 더욱더 헬게트를 열고 있는 메뚜기가 이 코로나 시대에서 좀 요구하는 이 사회적 격리 혹은 뭐 이렇게 서로 뭉치고 흩어지고 뭉치고 흩어지는 거를 메뚜기가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메뚜기 때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크냐면요. 일단 그 미국 서부에 살던 로키산 메뚜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키산 메뚜기가 이제 몬태나주, 콜레라주, 네브라스카주 이런 데 나타나는 메뚜기였는데 이제 1870년도 농경지에 습격해가지고 막 6조 원의 피해를 입혔대요. 얘네가 그 무리가 얼마냐면 12조 마리 이 정도 됐어요. 서부 개척하던 이제 처음 막 새로운 땅에 오는 백인들이 농사짓는데 되게 골머리 앓았거든요. 근데 이게 메뚜기가 양도 양이지만 먹는 양이 엄청나다면서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키워보면요 정말 엄청 먹어요. 실제로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사람만 안 먹고. 곤충들은 기주식물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곤충 다 이렇게 먹는 식물이 있어서 곤충 한 분은 다 식물만 식물만 찾으면 그때부터는 그 근처에 있으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거 그 나무다. 야, 이 나무에서 그 하늘도 살아 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메뚜기 기주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곤충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식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때를 짓는 이 막 수억 마리의 메뚜기들이 막 예를 들면 막 1억 5천만 마리의 막 메뚜기들이 하루에 막 사람 3만 5천 명분을 먹어요. 그래서 막 그 지역 그냥 초토화되겠네요. 수백 헥타르 농경지랑 방목지를 다 파괴하고 그래서 때문에 이제 메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미국에 있는 그 12조 마리 로키산 메뚜기는 30년 만에 멸종시켰어요. 그 원래 막 화염방사기로 지지다가 걔네들 알을 땅에 낳거든요. 그걸 다 개간 땅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그 19세기 때 다 멸종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나중에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찾냐면 그 로키산에 있었으니까 로키산의 동토층 있잖아요. 얼음에 가면. 그러면 그 지층 안에 묻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얼음층에 얼음에 지층 마냥 로키산 메뚜기가 진짜 건어물 마냥 그렇지. 땅에 지층 쌓여 있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거기서 깨가지고 하면 DNA도 이쁘게 나오고 막. 역사적으로도 메뚜기 때 급습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집트 벽화보도 나오고요. 성경 보면 알겠지만 메뚜기 많이 나오죠. 이집트 탈출할 때 이집트에 막 이상한 일 많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면 막 1781년 막 정조 5년 막 이래가지고 막 메뚜기도 너무 심해가지고 막 제사까지 지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자연재해급으로 묘사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메뚜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애들이 어느 정도 수가 모이면요. 바뀝니다. 습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보통을 이제 고독형이라고 해요. 고독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애들이 일정 농도를 부리면 군지평으로 바뀌어요. 군지평이 되면 막 노란색이 되고요. 색깔도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어요. 노란색이 되고요. 날개가 길어지고요. 다리도 색이 바뀌고 눈 크기도 달라져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반대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적을 때는 그냥 그렇게 붙어 있다가 너무 군집이 많아지면 생존을 위해 오히려 밀어내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메뚜기는 반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성 피드백이네요. 애들이 성격이 좋네. 그래. 신나한 거야. 인싸형. 인싸형이네. 인싸 애들끼리. ENFP. 둘이 좋대. 우리 밀어내지 마. 우리 ENFP여서. 왜냐하면 다른 곤충들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높아지면 바뀐 게 있긴 있어요. 바뀌면 날개가 길어지면 얘네들이 이제 떠나요. 날개가 잘 날아지면서 떠나요. 그냥 서로 멀리 날아갈 수 있구나. 흩어져 버리죠. 아예. 근데 얘네들은 군지평 내에서 바뀌면 서로 뭉쳐 있어요. 오히려 계속. 이게 모양까지 바뀐다고 하는 걸 누군가 알아낸 거잖아요. 그럼 그 과학자는 관측을 했어요. 이렇게 되게 곤충을 좋아하는 분이 계속 옆에다 두고 하다가 얘네가 모이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아까 봤었던 그 눈 모양도 선하고 뭐 날개도 적고 걔가 걔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1921년 막 러시아 곤충학자 우바로프라는 분이 발견했어요. 이게 우바로프경이라는
메뚜기라는 분이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겠지만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게 러시아에서 나중에 영국으로 이제 명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일한 연구소 이름도 그 메뚜기가 이제 떼든 게 로커스트인데 이제 안티 로커스트 컨트롤 막 이래요. 말씀했듯이 뭐 메뚜기가 돈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변이 표현형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개미나 다른 곤충에서도 많이 보여요. 아까 말했던 그 군지평과 고독형 있잖아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다른 종으로 그래서 이제 이 연구들을 보면 처음에 종 분류를 했던 카를폰 린네 있잖아요. 린네는 다른 종을 해놨는데 이제 같은 종이라는 걸 밝혀내면서 그거에 대한 분자적인 기전까지 되게 잘 밝혀내요. 메뚜기는 피해를 입히니까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꽤 가정이 잘 밝혀져 있습니다.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종류가 여럿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메뚜기들이 다 그렇게 상변이를 하고 그래서 고독형이었다 군지평이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상변이 하고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12조 마리 그 로키산 메뚜기도 상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떼를 짓는 애들이고요. 그래요? 네, 그냥 단순히 몰려 있는 애들이고요. 그 메뚜기들 중에서도 이제 제일 이제 피해를 미치는 게 사막 메뚜기랑 풀무치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그 메뚜기가 유전체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막 메뚜기와 풀무치 두 종이 딱 밝혀진 거는 이제 역시 군지평을 이루기 때문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서 게놈 시퀀싱이 된 건데요. 서로 간에 메뚜기 사이의 관계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 떼지는 메뚜기, 안 지는 메뚜기들 사이에 보면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상변이를 한 뭐 메뚜기가 여러 종이 있지만 그들을 보면 다 따로따로 상변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상변이를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왜 하는 거예요? 왜 상변이를 하게 되냐면요. 왜 군지평을 바뀌냐면요. 원래라면 이제 알아서 식물들을 잘 먹으면서 하다가 너무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딱 몇몇 애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지. 원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리죠. 이상해. 순리인데 군지평으로 바뀌면 뭐가 어떻게 되냐면요. 애들이 눈이 커지고 잘 날거든요. 그러면서 행동도 바뀌는 게 서로의 행동을 다 따라요. 저쪽 날면 다 저쪽 날고 저쪽 날면 저쪽 날면서 이제 서로 약간 정말 한 거대한 분체가 하나인 것처럼. 그게 되게 경제적이에요. 메뚜기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면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겠다 해서 역으로 몸도 작아지고 그리고 잘 날고 눈도 커지고 서로의 행동도 따라하고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변한다는 최적화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 생존을 위해서. 근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얘네가 말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 메커니즘이 아까 말했듯이 서로 메뚜기들이 상변이를 알아서 따로따로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상변 메커니즘 다 달라요. 상황 메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내 미생물이 이제 페로몬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보통 페로몬을 뿜으면 보통 공기 중에 훅 날아가죠. 날아가는데 밀도가 높이면 그 페로몬에 모이면서 그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가슴샘에서 세로토닌을 분비해요. 세로토닌 분비하면서 고독형으로 군지평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풀무치가 그렇게 되는데 풀무치는 세로토닌이 반대로 작용해요. 제각각이라는 거죠. 아예 반대로 작용하고요. 오히려 도파민이 작용을 해요. 풀무치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고독형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막 메뚜기는 반대로 군지평으로 바뀌고 혹은 이거에 여기든가 그러니까 다 다르네. 인간한테 얘네들이 메뚜기 떼가 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박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세로토닌으로 군지평을 바꾼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활용한 연구가 있어요. 메뚜기, 이 상황 메뚜기가 알에서 부화하고 성충이 되기까지가 4주예요. 딱 4주 걸리는데 처음에 이제 어떤 게 제안됐냐면 이제 얘네 군지평이 되니까 그 세로토닌을 죽여가지고 얘네 그 메뚜기 장내 미생물이 의해서 세로토닌이 되니까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 균을 퍼뜨리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을 퍼뜨리면 그 균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죽죠. 그러면 세로토닌 분비가 안 될 거고 그러면 애초에 군지평이 될 이유가 없죠. 평화롭게 살 수 고독형이 될 방법이 있죠.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이런 평화로운 방법에? 메뚜기만 죽이는 균이 있어요. 뭐 메타이리지움, 아크리디움 이런 균이 있는데 평화로운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위험성이? 근데 필드에서는 이런 과학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4주 안에 죽거든요. 4주 안에. 그렇죠. 미리 그 약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갖고 있는데 농약이 그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갖고 있는 다음에 발생하면 몰아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고독형에서 집단형으로 메뚜기가 변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반대로 세로토닌 분비를 막는 방법 중에 그 아직 유충일 때 그 약을 뿌리는 방법 말고도 페로몬을 통해서 서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페로몬을 차단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군지평으로 바꾸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서로 뭉치는 게 이제 올해에 나왔어요. 아쉽게도 상황 메뚜기는 아니에요. 상황 메뚜기는 저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갖고 오기가 힘들죠. 그렇죠. 근데 풀무치는 아프리카부터 유럽부터 저희 극동 대한민국부터 일본까지
전 구대륙이 다 살기 때문에 그때 갖고 왔는데 그 페로몬을 분비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로몬을 분비하는 그때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옛날 연구 보면 막 그런 다음에 더듬이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면 그렇죠. 안 모인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이제 요즘 연구는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진을 잘라보면서 어디가 문제인가 한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월 35인가 그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망가뜨리면 얘네들이 이제 안 모이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도 해보곤 있죠.